네, 오늘 정정당당한 특별하게 최근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의 대변인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용기입니다. 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장제원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입니다. 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대변인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아무래도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천공항을 마비시켰던 화려한 반 전 총장의 대권 행보가 불과 3주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먼저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1시간, 2시간 만나고 나오면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전부 다 복잡하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담백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직 우리 현실에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어렵다. 정치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라는 걸 어떻게 특정한 아주 배타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한다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한테 다 열려야 된다. 네, 앞서 들으신 기자회견 내용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정치인들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쓴소리가 유독 강했던 어떻게 보면 퇴장 이야기였습니다. 각 당마다 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의 정용기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 이야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일단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분이 갖고 계신 외교 안보의 역량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계속 좀 쓰여지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분 말씀하신 그대로 참 순수하신 열정은 가지고 계셨다. 다만 이 정치라는 장에서 때로는 이제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신 상태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약간 혐오감 이런 것들 좀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온갖 또 수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고 하지만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인들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선거를 통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가실 수도 있으셨는데 국민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던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고용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을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뭐 그런 좌절감 이런 게 이제 깊이 묻어 나온 것 같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예측했던 일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이제 표현을 했었고, 그러나 사전에 반기문 전 총장께서 이렇게 준비 없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예견을 했었거든요. 지적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 시대 정신, 소명의식 이런 걸로 좀 무장이 돼야 되고요. 또 특히 정치 지도자 된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가 된다. 그러려면 철저한 검증, 이런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는 정치 근육이 또 장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정치권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서 또는 단순한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율에 이끌려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오래 견뎌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결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도 생각했던 인물이었을 텐데요.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저희도 새누리당처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뱉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정치권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반기문 총장을 차분하게 검증했는가.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이렇게 막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부분들, 이를테면 뭐 대주잔이라든지 또 뭐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총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항에서 특별 의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너무 페이크 뉴스에 우리가 마치 사실인 양 정치 공세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면서도 네. 방기문 총장께서 이렇게 그 귀국을 하면서 강하게 대통령 출마를 암시를 하고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했는데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좀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국가의 원로로 남아서 대한민국의 외교 문제 현안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잘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 신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린 부분은 사실은 정치, 외교가에서 정치인으로 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빠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평가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경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 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방금 장재원 대변인 말한 대로 국가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혼란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줬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안 하겠다고 불출마 결정을 하신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생물학에서 보면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근데 이게 정치도 보면 국민들의 민심, 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현장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의 욕심만 가지고 쫓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분이 만약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다면 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정을 빨리 잘하셨다라는 거고요. 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순간에 국민들은 되게 지금 불안하고 아파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또는 그 주변 사람들과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예. 이게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장 이 순간에 어떤 국민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 이건 뭐냐면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현재의 국민들의 마음을 볼 통찰력도 없고 국가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비전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흠결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예. 사실은 큰 틀에서 국가를 위해서는 빨리 결정 잘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 전 총장이 이제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 것보다는 이 반 전 총장의 사퇴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좀 받은 사람은 두 사람으로 요약이 되고 있죠. 바로 황교안 총리와 안희정 지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 입장에서 황교안 총리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 역시도 이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새누리당이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새누리당 내에서 황교안 대행을 대선 주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고려했다기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 중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황 대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다음 후보로서 이렇게 갖는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거를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보수적 국민들의 이런 지지를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정확한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분 스스로도 아직은 나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아직 안 하고 못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결국은 반 전 총장이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것도 지지율 하락이었듯이 지지율에 따라서도 저분이 어떤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지지율은 어떻게 그럼 결정되겠는가? 제가 이번에 설에도 지역에 대전에 내려가서 쭉 다녀보면 가장 많은 얘기 저한테 하시는 것이 나라가 너무 불안하다. 네. 좀 안정 좀 시켜달라. 국정 안정에 대한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분이 가지고 계신 장점, 강점이 바로
안정감이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분이 어떤 욕심을 낸다기보다도 이 불안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진정성, 열정 이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또 안정을 원하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 이거와의 교감 네. 이 속에서 저분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황교안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이 대권 출마에 나오실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어찌됐건 조금 아까 우리 얘기 나오던 방교안 전 총장이 이제 낙마를 하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을 예. 하고 거기에 수혜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황교안 현 권한 대행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하여튼 반 전 총장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분이 불출마 선언하니까 그 표가 상당히 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여론조사의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지금 임명진 우리 위원장님 표현대로 뭐 예쁜 늦둥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선 당연히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차출설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비롯된 국정농단 사건, 네. 그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 그로 인한 또 보수 정권의 최초의 분열, 이 속에서 이제 기존 그 소위 친박이 핵심이었던 새누리당이 치러야 되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마땅한 후보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말씀은 정권 재창출 이렇게 하시지만은 네. 우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어떻게 하면 다시 허물어진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보수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친박이라고 우리가 일컬는 그런 지지자들을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보수 세력, 보수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황교안 카드라면 예. 새누리당에서는 탐나는 카드고 그런 면에서 강력히 아마 권유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황교안 뭐 권한대행 조금 이따 더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행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지현 대변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정당에도 지금 2명의 대선 주자 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사퇴에 수혜는 받지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쪽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로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황교안 대행 얘기를 할까요? 어느 둘 다 황교안 대행 얘기부터 할게요. 예. 저는 황교안 총리께서 지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 극복을 시켜서 차기 정부에 잘 권력을 이양시켜달라는 뜻 같아요. 이렇게 그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모호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위기입니까? 대통령이 유고 상태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 형사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정 혼란을 책임지고 안정을 시켜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차기 대선에 대해서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국회, 선출 권력인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금 당면한 외교 문제, 트럼프 정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대사의 소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국회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단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국정이 굉장히 안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호하게 가는 것은 국정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만에 하나 이분이 대선 출마를 진짜 선언을 했을 경우에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해야 되는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더 이상 이게 모호한 행보를 하지 마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 혼란에 빠진 국정을 잘 안정시키고 차기 정부에 잘 이양시켜주는 그 역할을 할 때 더 뜨거운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아마 출마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박지원 대표는 워낙 이제 정치적 경륜이 많으시니까 네. 이제 본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시겠지만 저로서는 모르겠는데 그냥 당이론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첫째,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냈던 당선시켰던 대통령이 이 정도로 국가를 혼란과 도탄에 빠뜨렸으면 사실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가령 문화관광 이쪽에서 보면 최순실 관련해서 증인 하나를 채택하려고 해도 새누리당 쪽에서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누리당은 후보 출마시켜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황교안 총리 대행 본인 자체를 놔두고 본다면 자, 박근혜 정부 처음 출발했을 때 국정원에 의한 댓글 사건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때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다 낙마하고 쫓겨갔습니다. 그 수사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최동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법무부 장관 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 거기도 사실은 국정감사 법사위 열리기 하루 전날 지금 이렇게 사표를 수리하면서 특정 이 감찰관실을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렸거든요. 거기도 황교안 총리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황교안 총리 본인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부역자 내지는 방조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한다면 황 총리 본인이 네.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 당이론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 자숙하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이제 발언 권리 요청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용기 대변인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당사자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정 실패의 어떤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리고 그 점은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사실관계인데 사과조차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수없이 했고 지금도 저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이 정당 정치를 하는 적에서 책임 정치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죠. 근데 그건 누가 하느냐 결국 국민이 선거로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상대 당에 대해서 아예 후보를 내지 말라.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지나치신 말씀이고 과거를 봐도 가령 참여정부의 경우에도 스스로 지금 이제 출마한다고 하는 안희정 지사가 스스로 패족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온 국민들이 그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얘기 다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에서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일들이 아마 다 국민들한테 알려졌을 텐데 거기서 모든 거를 안고 간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거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원인들을 우리가 쭉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DJ 정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잘할 줄 아는데 보니까 정말로 아들 세 분과 이 처조카들까지 다 저기를 했고. 예, 내용이 너무 좀 방해해지는 부분이 아니,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냐면, 예, 이렇게. 저희는 이거죠. 잘못됐지만, 네. 이게 어떤 개인한테 믿음을 주고 개인한테 잘 되기를 바라서 정권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예. 시스템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분권화된 개헌으로
이 대한민국의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걸 이번에 새누리당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아니 두 분 장제원 대변인 또 김경진 대변인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러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국정을 잘 관리해서 잘 이양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본인이 나서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황 대행의 아까 지금 과거에 대해서 김경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법무장관 할 때 또 그리고 총리 하실 때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 하실 때 지금까지의 그분의 행적을 보면 예. 아까 얘기한 최동욱 관련도 그렇지만 그 뒤에 그야말로 또 국정농단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또 문건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부터 지금 어제 압수수색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이 잘했다면 오늘의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는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 거의 2인자에 있는 분이 지금 반성하는 모습을 언제 보인 적이 있냐 말이죠. 지금 모든 그런 행보를 보면요. 옛날에 고건 총리 대행이 하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의 뭐 대권 행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또 국회에 와서 기자들이 묻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시잖아요.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네. 안 나갈 거라면 지금 당장 이 혼란을 수습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그 가능성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예. 그리고 오로지 보수 자기의 지지 세력에 대한 어떤 대표자로서만 기능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까지 듣고 요 예, 이야기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성이 뭡니까? 이런 국정 혼란에 있어서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근에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는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좀 부추기듯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국민들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말하시면서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황교안 총리는 보수 진영에서 필패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면서 법무장관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막상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타났을 때 저 야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 봐서도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바른정당이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로 반사 이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반사 이익을 현재로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 경선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반기문 총장이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모든 언론의 관심이었는데 이제 그 불확실성이 걷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 바른정당의 이런 그 경선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포커싱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거쳤다는 데에서는 바른정당도 오히려 좀 더 기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주제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을 기둥으로 한 빅텐트는 무산이 됐지만 제3지대 통합은 계속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첫 돌을 맞은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대표의 통합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국민의당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3지대론의 빅텐트의 이제 중심은 국민의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뭐 무슨 텐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손학규 대표께서 제가 이제 박지원 대표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조만간 입당하실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처음에 손 대표 측에서 당명을 조금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의를 하셨는데, 박지원 대표께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네. 그냥 들어와서 그냥 곧바로 경선하시라. 그냥 특별한 요구 안 하는 게 오히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손 전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셔서 아마 당명 바꾸는 부분도 요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입당을 해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빅텐트가 네. 무슨 텐트인지 모르겠지만 빅텐트가 아니고 네. 정확히 그냥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그래서? 네. 국민의당의 후보로 경선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고, 예.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정운찬 총리인데 정운찬 전 총리하고는 얘기들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아직 가시적인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뭐 이어서 장재원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제3지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른정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빅텐트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3지대가 뭐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사실은 손학규 대표께서 가신 날에 축하를 드리고 또 경선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당의 경선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는 게 빅텐트라면 그야말로 선거가 공학적이고 우리 국민들과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텐트, 3지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얘기고, 언론에서 그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단어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치 행보 예. 또는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 사드를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걱정을 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거의 대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이를테면 이런 데서 조금 나와서 뭔가 새로운 지대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가치와 이념적인 정책적인 연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튼튼한 국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 사회개혁정책 이런 것들을 이 포괄적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바른정당도 어떻게 보면 이 보수의 어떤 도덕성을 확립을 하고 그다음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따뜻한 경제정책을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의 비문진영 또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이 그런 정책적인 연대, 당을 뭐 다시 깨부셔가지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진영들이 어떤 크게 연대를 해서 대선 후보를 한번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 제3지대인지 빅텐트라면 한번 해볼 만한 건데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는 식의 어떤 그 통합,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어떤 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고용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텐트론 자체가 반문연대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라는 것이 어떤 정당 결사체로 가기 전에 하나의 단계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면 신념과 가치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에 소위 말하는 텐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구성원들이 와서 자기들의 대표 선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념과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천막 안에 모인다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천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장재원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어떤 특정인이 안 된다는 거 하나로 모인다 그러면 그 텐트가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근데 저희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처럼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기문 아까 얘기했던 전 총장에도 의존을 해보고 또 다른 분도 의존을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텐트 형성이 안 된 것이고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가서 지금은 현재 당이 사당 체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예. 여기가 각자 자기들의 그 비전이 무엇이고 정책이 무엇이고 내세우고 거기서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대하고 협치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손학규 전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손 대표께서는 저희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다가 이제 탈당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특히 헌법을 바꿔야 된다.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시다가 이 탄핵의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 주장이 제대로 메아리 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뭐 분들하고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좀 국민의당 가셨고 아니 가신다고 하고 그런 것이 조만간 성사될 거라고 한다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정당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을 잡아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일정 기간 국정 운영하는 거 이게 맞겠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 왜 이렇게 빅 텐트, 스몰 텐트, 뭐 연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당 체제라서 예. 어느 정당이 대통령 권력을 잡아도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국정을 도저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어떤 정당 내에서도 어떤 패권적 행태를 보인 특정 어떤 패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잡으면 국정에 있어 이런 파탄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분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아예 제도적으로 해놓는 이거를 대선 전에 그래서 개헌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원래는 빅텐트라는 것이 친박 빼고 친문 빼고 나머지 다 모여 네.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예. 반문재인만이 아니라 이 친박도 빼자.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의 새누리당이 꼭 친박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왔었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친박 빼자는 건데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제왕적 권력이 아닌 분권과 협치를 제도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들자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진화법 때문에 어쨌든 180석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으로 개혁 입법이 가능하고 그러면 가령 지금 가장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치면 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예. 저기 바른정당까지 연대를 해야만 정부조직법이라도 하나 통과시킬 수 있어요. 본인이 뭐라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 그래서 결과론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결과론으로서 최소한 3당 이상의 연대가 안 되면 네. 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과론으로서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누구라도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차라리 선거 과정에서 네. 미리 국민들에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예.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보면.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그러니까 DJ하고 JP하고 이게 얘기를 해서 당선된 이후에 뭐 장관이라든지 강요라든지 뭐 일정 부분 이렇게 구성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에 아까 이제 장훈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박 친문인데 네. 저희가 이제 국회 의사당 내에서 이제 저희들 300명끼리 이제 이렇게 속닥속닥 뒷담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뒷담화를 하는데 예. 어쨌든 이게 민주당 당 내에서도 네. 문재인 대표가 전폭적인 헤게모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문재인 대표 측과 또 별개로 약간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정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정치 권력 구도에 특히 이제 여의도의 이 변화의 흐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당을 쉽게 깨고 이렇게 이합 집산하고 이러기가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의 민심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텐트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 짧은 대선 국면 또 이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엊그제 보면 안희정 지사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간에 네.
지금 이 바른정당을 이게 이렇게 뭐라고 연정 대상으로 포함하느냐, 대연정으로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네. 논란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대연정 대상으로 나중에 안 넣으면 네. 당선된 이후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건지 사실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현실은 현실이고 그걸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대통령 주자의 솔직한 책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한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빅텐트나 제3지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것인가가 그렇죠. 궁금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예측해 보는 건데 네. 이번 대선만큼은 단핵 정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그 표심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 중심의 또 개헌 중심의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방향의 어떤 이합지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는 새누리당,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각자가 자신의 훌륭한 어떤 그 후보를 가지고 경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각자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네. 그 이후에 각자의 정책을 놓고 예. 연정 형태나 어떤 그 합종 연행 형태로 제가 볼 때 정책적 연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이합지수라든지 서로 간의 어떤 그 연대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를테면 개헌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바른정당도 개헌하자는 쪽인데 사실은 개헌이라는 국민적인 폭발적인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 그래서 합의를 예를 들면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한 투표를 하자. 이런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그 순리적인 이합집산, 정책적 이합집산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예. 이렇게 이번 조기 대선을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연정 얘기 나오니까 저희가 준비한 한번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안희정 충남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그렇게 저는 큰 다른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 과의 어떤 대연정에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바로 대연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부패와 특권으로 오염된 대한민국을 치료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 세력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 그리고 정당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들을 운영하는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선거를 위해서 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는 대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경진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또 정책연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새누리당의 입장도 좀 다를 것 같아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어쨌든 대연정의 이 논쟁을 불을 붙인 거는 이제 안희정 지사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협치 얘기도 있었고 연대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대연정은 그야말로 공동정부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깊게 안희정 지사가 들어가서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문재인 전 대표 네. 진영에서 나왔고 또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대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논란이 됐는데요.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화면 나온 대로 안희정 지사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집권해도 이 의회와의 협치 없이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건 다 동의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의회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네. 이 촛불 우리 민심이 바라는 그런 적폐청산 하지 말자는 거 아니다. 대통령의 이런 국정농단을 일으킨 이러한 세력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김경진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네. 현재 이런 의회 구도로 봐서는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 그러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면서도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는 또 의회 협력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속에서 뭐 식물 국회의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치도 필요하고 연정이란 단어도 필요할 수 있고 뭐 연대란 단어 쓸 수는 있는데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선거가 무슨 선거냐? 이 선거는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에 정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섰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조기 대선을 하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런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개혁해낼 것인가,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를 서로 방법론을 제기하는데 맞춰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협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뛰어서 결과 내고 누가 집권을 하든 혼자 못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잘 우리도 협치를 해나가고 연대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도 3번 정도 다른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느 분이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돼도 대연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정강 정책이 다른 정파와 같이 연대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치에서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YS와 소위 이제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JP 민정당 세력이 연정을 넘어서 당을 합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신민주공화당으로 JP가 떨어져 나가죠. DJP 연대도 넓은 의미의 대연정인데 결과적으로 자민련으로 또 JP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안 되니까 이제 또 대연정을 제안을 했지만 그때 안 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됐는가? 이거는 사람에 의한 연정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대연정이 잘 되는 이유는 시스템, 제도에 의한 대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설계 자체가 사람에 대한 회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말고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에 의해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에 의한 지배,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감시, 상호 감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렇게 제도로 그걸 못하게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민주주의고 바로 그런 대연정이 가능하게 하려면 안 지사도 이런 방법이 아니라 대선 전 개헌을 통해서 대연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장 대변인 말씀이 맞으세요. 일단 개헌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이 중의를 모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인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촉박해서 지금 대선은 대선 시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선 이후에 그런 개헌이라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과연 불가능할 것이냐.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보여주었던 굉장히 훌륭한 전범 사례가 있어요. 거기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협치를 한동안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한 연정 협치가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사람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대연정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매절하게 딱 자르는 것은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적절하고 정직한 얘기는 아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어떻게 보면 화두는 실은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냉철한 청산이 주요 화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너무 예상치 못했던 얼처구니 없는 사태들이 이 어떤 배경이 됐던 부분이 있고 결국은 보면 이런 대연정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솔직하게 좀 열어놓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네, 장재원 대변인의 얘기 듣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재명 시장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연정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는 거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연정하시겠다면서요. 누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뭐 마치 정권 잡은 것처럼 새누리당 바른정당 연정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좀 큰일 났다. 그죠? 떡줄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달라. 실제로 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어떻게 연정합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기네들끼리 연정하고 치고받으면 안 되죠. 근데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당 체제에서 어느 한 당도 과반을 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람의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오바마처럼요, 헬스케어 정책 만들어 놓고 국회와 살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리더십 만들어가지 말고 정말 자기의 정책을 피규시키려면 새로 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손을 내밀고 정말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제 정당이 또 새로 생긴 대통령한테 아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요.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웅장웅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합의문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한테 다 보여드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정파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5년 동안 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밝히고 연정의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그 두 가지도 다 저기 효용이 있다고 보고 사실은 국회가 지금 이렇게 4당 체제에서는 어느 대통령이 돼도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니면 국정을 바르게 또 성과 있게 끌고 가기 힘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장제원 대변인께서 우리는 떡줄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대변인의 얘기도 네, 먼저 듣겠습니다. 뭐 지적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니네 다 된 건 줄 알아? 이런 지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느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그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유력 후보라면 자신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청사진, 플랜을 자꾸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한 부분이 그러면 정당과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당이더라도 또 새누리당이더라도 네. 우리가 집권하면 의회는 어떻게 하겠다. 제가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한 8개월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단 한 건도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중에 나온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후보들에 대한 검증 중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안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안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사드 얘기로 먼저 직접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새누리당부터 할까요? 네. 뭐 저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존하고 명백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 그리고 현존하는 기술 중에 가장 그래도 확실하다고 하는 기술적인 대안이 바로 사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드를 배치하면은 불편함이 있고 저희 새누리당도 배치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배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정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적 책무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대선 뭐 사실은 지금 탄핵의 인용 기각 여부도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미루자 이런 것은 그 사이에 만에 하나의 국가안보상의 어떤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보만큼은 네. 여야를 넘어서 그리고 설마 하는 이런 자세 버리고 사드 배치를 엊그제 뭐 우리 저 미국 국방장관 다녀갔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원래 약속된 대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안보 문제는 지금 우선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뭐 여야가 공의하는 얘기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드 문제의 그런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냥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혈맹 관계인 미국과 된 문제고 또 주변의 G2라고 하는 우리의 또 생존과 직결된 중국과 관련된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
것은 그야말로 또 안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 또 균형 외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드가 과연 북핵을 방어하는데 얼만큼 효과적이냐는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고요. 또 한없이 논쟁해도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과 소통을 했느냐, 주변 강국인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 거기하고 대화할지 얘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권도 감히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이거를 협약을 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앞뒤 가리지만 무조건 갈 것이냐. 미국도 대통령이 바뀐 상황이고 중국도 저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우리 북한과 얘기하고 중국과 얘기하고 미국과 얘기하면서 혹시 길이 없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없느냐. 이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렇게 막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빨리 진도를 나가가지고 향후 누가 와도 이제 더 이상 손 못 대게 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권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이후에 정권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 후보들이 뭐 조금씩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이거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적어도 차기 정권에 넘겨줘라.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닙니까? 네. 권한 대행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권한 대행이 지금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국방장관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확 진도를 나가는 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상재원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이 사드 문제는 사당이 좀 합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나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국회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뭐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념적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참 국회를 못 믿거든요. 지금 우리가 연정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드 문제 하나를 여야가 사당이 머리를 맞대고 못 해결하나.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결정이 나든 간에 이거를 없든지 그냥 가든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로 또 한 번의 혼란을 갖고 오게 되고 또 대립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과도적인 순간에 이걸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차기 정부도 큰 짐을 덜고 가는 거거든요.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은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사드 배치 문제나 사드를 들여오는 데 대해서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차피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차기 정부에 넘겨라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사드 문제를 저희가 만약에 엎었을 경우에 굉장히 악화일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엎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사드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합의는 해주기 싫고 해서 전략적 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걸 가지고 괜히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대립시키지 말고 한번 차기 정부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해 가야 된다. 다만 이걸 가지고 한미가 이미 합의한 거를 엎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추인을 하고 중국을 좀 더 우리 정치권이 설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사드의 해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제 숨통을 조여오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볼륨이 드디어 이제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뭐냐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다 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현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협정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국회의 비준을 받고 진행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 이미 행정부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차기 정부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라. 근데 그래서 국회 내에서 사드 투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국방위에서 심도 깊은 의논을 하고
최소한 나중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왜 국회의 권한 사항을 이게 단순히 무기 종류 변경에 관한 문제라고 행정부가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 사드 자체가 핵무기를 방어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네.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기만술이 상당한 정도의 기만술이 숨어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예. 사드 무기 체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회 안에서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행정부의 입장은 하자는 거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하는지 마는지를 300명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이 문제가 한미 간의 협약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별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요. 기본적인 인식이 달라요. 중국은 이것이 MD 체제 편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네 안방을 들여다 본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소통 체제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의문보호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경진 대변인님 그러시죠. 또 장제원 대변인님 그러시죠. 저희도 다 국회로 넘겨서 국회 비준을 동의를 받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당들이 하게 해라 이런 데 다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한다 그러면 네. 이것을 꼭 차기에 안 넘기더라도 아니, 제가 말씀을 가능할 수 하고 있다는 이제 우리 거죠. 대변인님 네. 말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것을 차기 정부에서 이거를 사드를 백지화시켰을 경우에 한미 문제, 관계 문제를 자신 있으세요? 아니, 아니 어떻게 푸시겠다는 겁니까? 백지화하자는 제가 볼 때 얘기는 전혀 지금 아니에요. 중국의 한중 문제 때문에 이 사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생각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하면 그럼 한미 문제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한미가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이번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또 재천명을 했고 자 그러면 정말로 이거를 만약에 정말 백지화시켰을 경우에 민주당이 정말로 이 한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한중 문제의 복잡성, 한중 문제의 문제 이것만 부각시키지 앞으로 사드 문제가 백지화됐을 때 한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제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백지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사드가 왜 배치됐느냐?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배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꼬인 실타래가 어디서부터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대화 통로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지도자들이 다 달라지면 서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제재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크게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백지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논의의 방법을 좀 새롭게 가보자. 미국하고도 새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북한하고도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이지. 자,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정치의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 잠깐만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예. 얘기를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은 조약이 이제 국회 비준 대상이냐 아니냐 협정이 이건 조약과 뭐 법령과 이런 부분에 해석에 관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흔히 외교 안보다 이러는데 가장 본질적 가치는 안보인 거고요. 외교는 그거를 위한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교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중심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얼마 전에 미국 그 민주당 의원들이 왔을 때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공화당 입장을 지금 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만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정해졌어요. 근데 왜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정부의 입장을 편드냐 그러니까 그 미국 민주당 의원이 우리 민주당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야당 측에서 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더 많았다면 다들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특집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